계속해서는 이 마켓 리더에게 중요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를 모셔놓고 이야기를 갖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이 재건 관련한 프로젝트에 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뤄주실 분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의 박성봉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앞서서 계속 말하고 있죠. 이 재건 관련해서 한국 철강주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 전에 철강업 실적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쓰신 리포트 봤더니 세아제강의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주셨더라고요. 실적 리뷰해 주신다면요. 일단 세아제강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저희 대형사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이제 고로사들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네. 현대제철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되게 이게 업황 전방 산업 수요가 나빠져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포항에 또 작년에 이제 그 태풍 오면서도 침수 피해 때문에 거의 4분기 때는 두 회사 모두 적자를 대규모로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1분기부터는 확실히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완전히 정상적인 수준의 영업이익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4분기 적자 대비했을 때는 그리고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그 추정치,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로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일단 판매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품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보다 증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첫 테이프는 잘 끊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세아제강이나 이런 중소형 업체는 작년이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100억대 찍었는데 올해도 그런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올해 저희가 리포트 상으로 일단 1분기에만 거의 영업이익이 780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상으로 곱하기 4하면 3,2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는 조금 1분기보다는 저희가 감액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한 2,800억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참고로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외단에 떼더라도 순이익이 2천억이 이상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퍼가 몇 배 나는지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중소형 회사들은 물론이고 이제 대형 회사들도 실적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잡았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 작년까지 너무 안 좋았다가 이제 세아제강이나 이런 업체는 작년도 실적이 사상 최고치로 엄청 좋았던 거고 고로사들, 대형사들은 작년 너무 안 좋았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런 성적표를 일단 받았는데 철광석 가격도 굉장히 또 면밀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철광석 가격인데 이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철광석 가격이 일단 작년 11월 초에 이제 중국산 수입 가격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었고요. 네. 톤당 한 80불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올해 초부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달까지 톤당 한 130불 정도까지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한동안 정체가 됐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또 좀 하락세가 좀 되게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30불대가 유지가 되다가 거의 한 달 만에 지금은 100불 초반 정도로 좀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1, 2월 달 가격 레벨 자체가 약간 오버슈팅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철강 원재료 가격이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초 대비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철강사들은 제품 단가로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전가를 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고 근데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한 절반 정도도 제품 단가 인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방 산업인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철광석 가격만 유독 많이 올랐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중국 그 3월 달 전인대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2월 달에 저희 철강사들 수익률도 생각보다 괜찮았었거든요. 그게 올해 이제 중국 전인대 때 뭔가 추가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약간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제품 가격보다는 원재료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됐었고 또 하나가 그 철강석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 이제 브라질이나 호주 이런 쪽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브라질이 올해 연초부터 이제 그 날씨 이슈 때문에 네. 생산 차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이 됐던 게 지금은 약간 현실화됐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정부가 다른 원자재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그렇게 가격을 규제하라는 움직임은 없었는데 철강석은 워낙 작년 11월부터 가격이 워낙 세게 올랐기 때문에 연초부터 가격 규제 움직임이 조금 다른 원자재 대비해서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철강석 트레이더들 쪽에 이제 뭐 감찰단 같은 걸 파견을 해가지고 스펙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여부 같은 경우도 좀 파악을 했고, 그리고 항만 쪽에 이제 철강석 재고 레벨도 좀 조사를 하면서 가격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인대 끝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추가 부양책이 발표가 안 됐죠. 안 됐고, 그리고 수요도 크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에서 약간 정상화 구간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100불 정도로 빠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도 저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달 톤당 80불이 저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한 90불에서 한 110불 정도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지금 거고. 구간에서 그럼 좀 거의 왔다 갔다 한다. 예, 거의 아직 바닥을 조금 더 열어두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 뭐 한 20% 빠지거나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약간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박스권 중간 정도에서 네. 지금 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재료 가격이 이제 3월 달부터 빠지면서 제품 가격도 또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섹터 센티가 4월 달, 5월 달에 조금 나빠진 이유가 아무래도 전인대 이후로 추가 부양책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제품 가격이 빠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우려 때문에 좀 센티가 좀 안 좋아졌는데 제품 가격도 저희는 지금 바닥 비슷하게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그러면 박스권 예상하는 것밖에는 좀 안 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보고 있는데요. 대신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그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뭐 부동산이 저희가 체감한 만큼 뭐 착공이나 뭐 가격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좋아지는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올해 들어서는 지표상으로는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부동산도 그렇고 중국 철강 수요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지만 저희가 예전에 2015년도에도 중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16년도에 좀 부동산 중심으로 철강 수요가 좀 살아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그 좋아지는 강도가 엄청 컸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강도는 덜하겠지만 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수요가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살아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 가격은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가 가을철부터는 다시 가격 쪽 상승 쪽으로 가능성을 회복을 열어놔야 하겠다.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조강 생산량 감축을 발표한 내용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올해 하반기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2020년도 이후부터 이제 그 2060년도까지 넷제로 탄소 배출 넷제로 가겠다고 선언을 이미 했고 네. 30년도까지 이제 피크아웃을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생산량을 매년 2021년도부터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2년 연속해서 생산량이 뭐 YOY로 한 2~3% 정도가 감축이 됐고요.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를 감축을 해라라고는 안 나왔지만 중국의 철강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이제 허베이성 내에 있는 당산시라는 도시인데 네. 그 도시 안에 있는 일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올해도 감산을 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량은 올해도 동일하게 작년보다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올해 1분기 생산량이 거의 YOY로 6% 정도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연간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1분기에 벌써 플러스 6%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그만큼 감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4분기로 갈수록 감산 강도가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요는 살아날 거고 네. 공급은 더 줄어드는. 그러니까 1분기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중국 철강 회사들이 작년 12월 달에 그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나서 똑같아요. 철강 회사들도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전인대 추가 부양책 기대감 이런 거 가지고 가동률을 1월 달부터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생산이 1분기 때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수요가 안 살아났던 거죠. 그래서 수급이 엄청 안 좋았는데 반대로 올해 4분기는 수요는 살아나는데 공급은 무조건 줄여야 되는 그런 그림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는 가격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양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여파로 자국 내 생산량이 좀 부족한 우크라이나인데요. 과연 한국 철강을 사용할지 이 여부도 굉장히 궁금해요. 쓸까요? 네, 아니 뭐 쓸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저희 펀더멘털을 주로 분석하는 섹터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그 우크라이나 향 철강 수출 물량이 한 4만 톤 정도였거든요. 한국이 연간 얼마의 철강 제품을 수출하냐면 한 3천만 톤을 수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4만 톤이면 되게 미미하죠. 되게 미미한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철강을 나름 많이 생산하는 국가예요. 연간 한 2천만 톤 그러니까 2천만 톤 넘게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량 중에 대략 한 1,500만 톤 정도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수출량이 당연하겠지만 제일 인접해 있는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생하면서 작년 3, 4월 달에 유럽 철강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네.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지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건을 해야 되고 자국 내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거기 그쵸. 때문에 EU 쪽 수출 물량이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EU 쪽 수출 물량을 줄인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철강 소비량은 그렇게 많은 국가는 아니에요. 연간 한 500만 톤 정도를 소비를 하는데, 참고로 한국은 연간 철강 소비량이 4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톤인데 이게 재건 수요가 발생을 해가지고 얼마나 늘어날지 솔직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철도도 다시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SOC 쪽을 복구를 많이 해야 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존의 연간 수요가 한 500만 톤 정도에서 또 한국이 그중에 한 4만 톤 정도를 수출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이 이제 기회는 볼 수 있겠지만 연간 3천만 톤 수출하는 거에서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갑자기 뭐 한 1,000만 톤을 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엄청 큰 호재죠. 근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어렵진 않겠느냐. 그리고 네. 또 이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도 어쨌든 자금이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차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건으로 해줘가지고 철강 수주를 받는 케이스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철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일 같은 거를 이미 이제 유럽 국가들이 차관을 해주는 조건으로 철강 제품을 수주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테마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네. 해도 늦지는 않다. 근데 한국이 워낙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어떤 업체를 추천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한 이 철강주 안에서의 신성장 사업이 있다면 요건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성장 사업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워낙 또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네. 종목이고, 이제는 순수 철강 회사라고 부르기도 되게 애매한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작년 말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폐배터리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공장이 국내에 이제 완공이 돼서 올해부터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제일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리튬 사업 부분, 그러니까 리튬도 그 올해 말에 이제 그 호주 이제 광석 베이스로 하는 그 리튬 공장이 올해 10월 정도에 완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르헨티나 요모를 베이스로 하는 이제 리튬 공장이 아르헨티나 내에 이제 완공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제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리튬 쪽 매출은 확실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가 2030년도 기준으로 한 리튬 생산량 30만 톤
정도를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기준으로도 한 8조가 넘기 때문에 기존에 포스코가 했던 철강 사업 하나가 더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되게 성장성이 되게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철강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하나증권의 박성봉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